2022년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빠른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시겠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여기 채널에서 많은 분들의 삶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있는 50대 팬입니다. 잠을 이루기 전에 꼭 하나의 사연을 듣는 습관이 있을 정도로 이 채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사연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을 오랫동안 상상해 왔답니다. 누구나 사연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저에게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며느리와 있었던 머리 아픈 사연을 들려드릴까 해요. 친구들에게도 너무 부끄러워서 못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이니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1년 만에 등남을 해서 예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3살 되던 해에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 여자와 살고 싶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 도장을 쉽게 찍어주고 말았답니다. 그때는 간통죄가 있던 시기여서 고소를 할까 했지만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끝을 냈었죠. 그리고 아들과 둘이 사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육아는 물론이고 직장까지 다니며 몸이 2개여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살았어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갔고 아들 녀석이 대학과 군대, 취직까지 일사천리로 해내는 걸 보며 혼자 키웠지만 정말 잘 키웠다는 자부심을 느꼈네요. 제 나이 50이 되었을 때 20대 후반이었던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해왔던 아들의 짝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였어요. 물론 예쁘기는 했지만 제 기준과 다른 미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도배하고 있었고 화장도 얼마나 진하게 했던지 이질감까지 느껴졌어요. 막말을 하자면 술집 같은 데 다니는 여자처럼 보일 정도였답니다. 말투와 행동은 얼마나 여우 같던지 웬만한 남자는 다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제 아들은 예비 며느리에게 얼마나 푹 빠져 있던지 해벌쭉한 표정과 콩깍지가 쓰인 눈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하고 간 뒤 기대에 찬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어때? 진짜 예쁘지? 그래. 예쁘긴 하더라. 그런데 정훈아, 벌써 결혼 생각을 하는 건 이르지 않아? 엄마 생각에는 많은 여자들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아들은 아니야, 엄마. 지훈이 같은 애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나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라고 결심을 전하더군요. 그래서 전 한 달 동안 몇 차례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일렀는데 글쎄 이 녀석이 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지훈이가 화장 진하게 하고 명품을 좋아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라고. 걔가 멋을 부리는 거 좋아한다고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난 지훈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니까 다신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는 소리는 하지 마. 정훈아, 엄마 말은 그게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봐야 잘 안다잖아. 엄마가 보기에. 그러자 아들은 제 말을 막고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도망가서 살림 차리게 만들었어. 엄마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바람이 났겠느냐고. 아들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예비 며느리에게 빠져 있었는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날뛰는 걸 보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아들과 지내보려고 노력했고 아들은 제가 미웠는지 한동안 말을 섞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결혼해도 좋다고 한마디의 말을 전했어요. 제가 예비 며느리에게 괜한 색안경을 끼고 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보태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 녀석은 정말 고마워 엄마. 그럼 바로 상견례 날짜 잡을까? 하고 여전히 며느리에게 넋이 빠진 상태처럼 말했고 저에게 말실수했던 일을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엄마한테 아빠 얘기 들먹이면서 막말했던 거 미안해. 엄마 탓은 하나도 없어. 내가 여자에 미쳐서 엄마한테 상처를 줬어. 다 미안해요. 아들 한 번만 봐줘. 저는 말 대신 엷은 미소로 대답했고 그 일은 다시 꺼내지 말자는 무언의 눈빛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호텔 식당에 예비 사돈과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전 너무 비싼 곳에 온 것 같아 정훈아, 여기 식사비는 네가 내는 거지? 이런 데는 너무 비싸지 않아?
지금이라도 예약 취소하고 일반 식당으로 가는 게 어때? 라고 말해줬더니 아들은 촌스럽게 왜 그러냐며 제발 이럴 때는 돈 좀 쓰게 놔두라고 눈치를 주었네요. 아들이 이러지 않았는데요. 몇 달 내내 결혼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성격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제 아들 같지 않고 남처럼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제 기분이 어떻든 간에 상견례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애써 웃으며 예비 사돈인 두 분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훈이 엄마예요. 아,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돈 복장이... 제가 멋을 부릴지 몰라 늘 등산복을 입고 다녔는데 그날도 역시 옷을 새로 사 입는 게 아까워서 평소 복장으로 나갔답니다. 그런 반면 안사돈의 옷차림은 며느리와 비슷했어요. 온갖 명품을 치장하고 금목걸이에 귀걸이, 다이아 반지까지 끼고 나와 제 길을 죽이더라고요. 제가 워낙 꾸밀 줄 몰라서요. 그런데 제 옷차림이 그렇게 나쁜가요? 다행히 바깥 사돈이 손을 내저으며 아닙니다, 사돈. 소탈하고 좋으신데요. 이 사람 한 달 쇼핑비로 제 카드를 얼마나 긁는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하고 말했고 안사돈은 입을 삐죽거리며 아무리 편하게 나오셔도 그렇지 때와 장소에 맞게 입을 옷은 한 벌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며 제 옷차림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 그냥 엷은 웃음으로 때우고 말았고 곧 다음 화제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 직업이 문제가 되었는지 다들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저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고 있어요. 거의 30년 동안 장사해서 여기 있는 제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었죠. 순식간에 쌓여진 분위기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는데 다행히 바깥 사돈이 훌륭한 엄마시네요.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팔든 명품을 팔든 다 같은 장사꾼이죠. 우리 김서방이 누굴 닮아 열정적인가 했더니 이게 다 사돈의 피를 물려받아 그런가 봅니다. 하고 말해서 겨우 민망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음식 몇 가지가 나와 식사를 시작했고 모두가 잠시 말을 아끼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호텔 음식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가격만 비싸고 그릇만 그럴싸하지 음식은 기성품을 쓴 것 마냥 조미료 맛만 강했답니다. 그렇게 30분의 시간이 지나자 저희 테이블에 후식으로 나온 커피만 올려졌고 상견례에서 가장 중요한 신혼집과 혼수에 관한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의 치장한 외모만 봐도 얼마나 큰 신혼집을 원할지 대략 예상이 되었답니다. 저는 이미 전부터 아들 신혼집만큼은 크게 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돈 측에서 원하는 곳으로 해줄 작정이었어요. 잠시 후 안사돈이 입을 열더군요. 저희는 너무 좋은 집은 바라지 않아요. 그냥 30평대 신축 아파트면 충분합니다. 사돈이 그렇게만 맞춰주시면 저희도 그만한 혼수를 맞춰드리도록 하죠. 아들이 살 지역이 서울이 아니었지만 30평대 아파트 값은 못해도 10억 가까이 되기에 부담은 되었지만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았던 돈을 아낌없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예, 그렇게 하죠. 제가 쉽게 대답하자 안사돈은 조금 놀라더니 가능하시겠어요? 요즘 집값이 치솟아서 꽤 비쌀 텐데 라고 묻더라고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니까 사돈은 혼수에 신경 써주세요. 새 아파트에 어울릴 만한 신제품들로요. 설마 할인 매장에서 살 생각은 아니시죠? 제가 세게 나가자 안사돈은 모든 걸 최고급으로 해주겠다며 신신당부했네요. 이 와중에 아들은 며느리 손을 잡고 얼굴만 빤히 보며 드라마를 찍고 앉아 있었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점점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평생 저를 1번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임을 깨달았고 결혼하고 나면 찬밥 신세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신혼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신혼집으로 놀러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안부전화 역시 제가 먼저 해야 통화가 이루어졌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산다는 말이 있던데 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아들을 보러 가고 싶긴 한데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언제 오라고 하려나 귀가 빠지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4번 정도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외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만남도 많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저와 같이 시어머니가 된 장사꾼이나 손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이 변했으니 며느리라는 공주님은 명절 때나 보는 게 서로에게 좋다며 그 이상은 만나면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저에게 며느리 만나는 횟수를 줄이라고 조언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전 괜히 꼰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아들과 가까이 사는데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불쑥 찾아가는 일은 상상에서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며느리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가끔 안부를 묻는 아들의 문자에 잘 지낸다고 답장을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며느리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저의 집에 찾아왔고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며느리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었답니다. 두 사람 그렇게 죽고 못 살아 붙어 다니더니 이렇게 빨리 손주를 가져버렸네? 정말 축하해. 세아가 앞으로 몸조리 잘하고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주렴. 그러자 며느리는 바로 도움이 필요했는지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들을 낳고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머님이 애들을 봐주실 수 있나요? 대신 수고비는 챙겨드릴게요. 그래 엄마, 지훈이 지금 회사에서 승진 앞두고 열일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만 포기할 수 없잖아. 장모님 댁은 여기서 멀어서 불가능하니까 엄마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손주 키우는 재미를 느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요동쳐서 그래, 내가 쌍둥이를 맡아주마. 생선가게야 직원도 있는데 맡겨두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새애기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나 잘하렴 하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는 다행히 짧은 진통을 하고 쌍둥이 손녀들을 낳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예쁘던지 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고 쿵쾅쿵쾅 뛰더라니까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저는 매일 생선가게로 출근하는 대신 아들의 집으로 출근했고 어여쁜 손녀딸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을 키웠던 기억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어 별다른 실수 없이 건강하게 잘 돌보았네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저를 보고 싱긋 웃는 손녀들의 미소를 보면 제가 결혼을 말리려 했던 걸 크게 후회했답니다. 행복에 기쁨에 쌓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저녁 7시에 생선가게로 달려가 직원을 퇴근시키고 얼마나 팔았는지 결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말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쉬어서 손녀들을 돌보지 않고 생선을 팔 수 있어 다행히 단골들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런 저의 이중생활은 1년 동안 이어졌고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손녀들이 너무 예뻐서 매일 안아준 결과였죠. 덕분에 제 어깨와 허리, 무릎에는 파스가 늘 붙어져 있었고 생전 처음 한의원에 가서 침까지 맞아야 했답니다. 한편 제 며느리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두꺼운 화장에 명품 패션은 아이를 낳아도 꼭 해야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새애기, 너는 항상 옷이 바뀐다. 죄다 명품만 사나 봐. 그거 네 월급으로 다 사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이는 명품 사줄 연봉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친구들하고 명품 개를 들어서 산 거예요. 요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입는다고요. 라며 저에게 가르치듯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고 더 이상 며느리의 옷과 가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의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와 웬일로 저에게 일찍 들어가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생선가게로 향하다가 핸드폰을 두고 온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루쯤 그냥 두고 와도 되긴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손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핑계를 대고 손녀들을 제 눈에 저장하러 아들 집에 들어갔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며느리와 손녀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구 셋이 놀러 왔는지 제 손녀들을 껴안고 뽀뽀하며 사진 여러 장을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귀신이라도 봤는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답니다. 그러자 며느리 친구들이 저를 주목했고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누구 왔다. 아, 네가 말한 그 보모구나. 맞아. 우리 애기들 봐주는 보모야. 무슨 일로 다시 왔어요, 아줌마? 순간 너무 당황해서 며느리의 눈을 다시 똑바로 보았습니다. 왜 다시 왔냐고요, 아줌마? 뭐 놓고 간 거예요? 그럼 빨리 챙겨서 돌아가세요. 그제야 저는 며느리가 저를 시어머니로 소개하기 창피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제가 며느리를 혼내는 것도 우스운 꼴로 보일 것 같아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두고 가서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깜빡하네요.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들 노세요. 방에 들어가 제 핸드폰을 챙겨 다시 거실로 나가려는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순간이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실을 몸시 쟁걸음으로 가로질렀고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으려는데 발이 잘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 사이 며느리 친구들이 코를 막으며 제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저 아줌마 생선 비린내가 왜 이렇게 심해? 그러니까 냄새도 심하고 옷 입은 것도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저런 아줌마한테 애기들 맡기는데 신경 안 쓰여? 야, 나 같으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다. 속삭이는 것처럼 말했지만 모두 저 들으라고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며느리가 이제라도 저의 정체를 밝히고 방금 막말한 것들을 바로잡아줄까 싶어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안 그래도 자르려고 했어. 베이비시터 회사에 컴플레인 걸었더니 교체할 인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겠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저 아줌마한테 맡긴 거지. 조만간 갈아치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 앉아 심호흡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하지만 손발이 떨리는 건 쉽게 멈추지 않았답니다. 생각을 지우려고 해봐도 절 하찮게 내려다보던 며느리의 눈빛이 계속 떠올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튿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출근 전인 아들과 며느리는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매우 평범해 보였죠. 며느리는 아들이 출근하고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어제 대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말이죠. 친구들이 먼저 어머님을 보모로 보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제가 잘 사는 척하려고 보모를 두고 있다고 뻥 좀 쳐놨거든요. 그러게 진작에 좀 꾸미고 다니시면 보모 취급당하는 일 없으시잖아요. 제가 드리는 수고비는 뒀다 뭐 하세요? 백화점 가서 옷도 좀 사입고 생선 냄새 안 나게 향수 좀 뿌리고 사세요. 뭐야? 그럼 어제 일이 모두 내 잘못이라는 거니? 시어머니가 초라하고 냄새나는 게 그렇게 창피했니? 그런데 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좋고 편하다. 생선 비린내는 매일 생선 가게를 나가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날 수 있겠니? 이번 일로 너에게 정말 실망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절대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뭐 지난 일인데 다시 말해 뭐 하겠어요.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그럼 저 출근할게요. 그리고 현관문을 꽝 하고 닫고 나가는데 정말 싸가지가 없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구나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찌나 예의 없고 버릇 없고 싸가지가 없던지 대학까지 나와서 인성이 저 모양일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버릴까 생각했지만 며느리를 조금 더 두고 보고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저에게 미안했는지 다음날 옷이며 신발이며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제 집으로 왔더라고요. 이게 사과의 의미니?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앞으로는 지금 입고 계신 싸구려 등산복 입고 저희 집 오시지 말고 제가 사드린 옷으로 입고 오세요. 역시나 며느리는 끝까지 이기적인 위선자였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 옷차림이 창피해서 이걸 입고 너희 집으로 오라는 거냐? 정말 기가 찬다. 나는 네가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네 구색 맞추라고 온 거였어?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정훈이한테 다 얘기해서 네 실체를 까발려야겠어. 그런데도 며느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래서 그날 저녁 아들에게 퇴근하고 저에게 먼저 들리라고 전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행동을 밝히면 아들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제 집에 들어선 아들의 표정은 저에게 미안한 얼굴이 아닌 화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지훈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친구들이 엄마한테 보모라고 하니까 지훈이가 말하기도 전에 엄마가 그렇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그 탓을 지훈이한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옷을 선물한 이유도 지훈이가 괜히 미안해서 해준 거라는데 엄마가 모난 사람처럼 시어머니 옷차림이 창피하냐, 시장에서 일한다고 만만하게 보느냐고 짜증냈다면서. 뭐라고? 네 처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넌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사람으로 보이니? 아직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는 거야? 지훈이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친구들 앞에서 날 시어머니로 소개하기 창피해서 보모로 소개했단 말이야.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여우 같은 며느리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처는 절대 그런 막대먹은 짓을 할 리 없다며 착하고 겸손한 아이한테 괜한 시비 걸지 말라고 으르렁대기까지 했다니까요. 정말 자식 새끼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이럴 때 하나 봅니다. 하긴 며느리와 처가에 제가 생선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숨겼으니 도찐 개찐이네요. 어쨌든 아들이 제 말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해버리는데 숨통까지 막혔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아들에게 저에 대한 거짓말을 얼마나 해댔는지
대충 감이 왔어요. 아들놈은 며느리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을 거고요. 전 사과만 받으면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벼랑에 몰리니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서 아들의 눈에 콩깍지를 벗겨버려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저는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주간에는 쌍둥이 손녀를 돌봤고 저녁에는 생선가게를 들리며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몇 주 뒤인 일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직원과 교대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서 보이는 며느리와 저를 냄새나는 보모 취급을 했던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걸 느꼈고 밥을 먹다 말고 식당을 벗어나 며느리 무리를 뒤쫓아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쌍둥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있었고 친구들은 손에 비싼 커피를 들고 있더군요. 그리고 뭐가 그리 재밌는지 수다를 멈추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대화의 소재가 제 아들로 바뀌었고 며느리가 촉새처럼 멈추지 않고 떠들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남편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아야 되냐? 돈 걱정 없이 집에서 노는 거야말로 인생의 파라다이스 아니냐? 이럴 때 시댁에서 남편 사업자금 대주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은 쓸만한데 시엄마가 꼴통이라 진짜 싫다. 아주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이어 며느리 친구가 지훈아, 너희 시엄마 뭐 하는 사람인데? 무슨 사업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지 말고 네가 애교 좀 부려서 뜯어봐. 너 그거 잘하잖아. 하고 키득거리더군요. 그러자 며느리는 됐어. 돈 줄 거면 벌써 줬겠지. 어쨌든 빨리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놀고 싶다. 우리 예쁜 쌍둥이들은 보모한테 다 맡겨버리고 말이야. 라며 허세를 부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고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일이 바빠서 잠깐 회사에 나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찬 좀 가져다 주겠다며 아들 집에서 얼굴이나 보자고 했답니다. 이윽고 며느리와 친구들이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아파트 복도에서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아들 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아들 차가 주차되었고 차에서 내리는 반가운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전 아들 집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제 얼굴을 본 며느리는 깜짝 놀랐고 현관으로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아니 아줌마, 주말인데 여긴 뭐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제 친구들이 다들 놀랐잖아요. 사모님이 오늘 저한테 손님들께 식사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젊은 사모님이 깜빡하시기는. 제가 얼른 주방으로 가서 음식 준비할게요. 그러자 며느리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뭐야? 아직도 보모 안 바꿨어? 저 냄새나는 아줌마가 우리 밥상을 차린다고? 그러게, 찝찝해서 먹을 수 있겠니? 넌 뭐하러 저 보모를 불렀어? 밥이야 배달시켜서 먹으면 되는걸. 역시나 사람 겉모습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여전했어요. 저는 꾹 참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은 하지 않았어요. 저 미친 것들을 위해 정성을 쏟는 건 아주 미친 짓이니까요. 전 아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죠.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나왔어. 친구분들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들이 입장하자 며느리 친구들은 기립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신하고 예의 바른 척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고개를 쳐박고 온갖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아주 난감하고 부끄러운 상황을 인지했는지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오셨지? 엄마! 저는 주방을 나서며 대답했어요. 아들 왔어? 일요일까지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얼굴 좀 봐. 헬쑥해졌네? 괜찮아. 오랜만에 엄마 밥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거지? 나 배고파. 저는 며느리와 친구들을 한 명씩 쳐다보는데 모두 고개를 받고 있더군요. 며느리 친구 하나가 속삭이듯 며느리에게 말했답니다. 야, 저 보모가 네 시어머니였어? 왜 거짓말했어? 너 때문에 우리까지 난감하잖아. 저는 최대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친구분들,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왔네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보모나 시어머니나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편하게들 쉬고 계세요. 내가 밥 차려줄게요. 제 옆에 있던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궁금해하는데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고개를 들며 죄송해요 어머님, 친구들이 지난번에 보모로 착각했는데 제가 미처 해명하지 못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보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었으니 여우짓을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제 아들은 표정에 변화가 없었고 멀뚱멀뚱 서 있다가 목을 풀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현관문 앞에서 다 듣고 있었어. 당신이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 생선 비린내가 어쩌고 하는 친구들 말도 아주 정확하게 다 들었지. 당신 이중인격자야?
나랑 있을 땐 시어머니가 최고라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막대하는 거였어? 정말 실망이다. 며느리는 변명할 말이 더는 없었는지 촉새 같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공격을 개시했답니다. 저는 생선가게에서 일을 마치면 늘 통장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차고 있던 벨트 지갑에 통장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꺼내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 참, 그리고 세아가 아까 우연히 들었는데 시댁에서 남편 사업자금 대주면 좋겠다고 했지? 잠깐 있어봐라. 열어봐라. 네 남편 사업자금으로 쓰고도 남을 만큼은 있을 거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고 있다가 슬며시 통장을 열어보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걸 본 며느리 친구들 역시 제 통장에 찍힌 20억의 금액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죠. 그 정도면 되겠냐? 내 아들 사업자금으로 충분하겠냐고. 네가 집에서 놀고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하, 그리고 쌍둥이는 부모인 나에게 맡겨버린다고도 했지? 그 순간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며느리 친구들은 도망가려고 했어요. 나가지 마. 니들도 여기서 내 말 들어. 생선 비린내가 나고 옷을 못 입으면 하등 인간으로 생각하는 너희들. 니들이 입고 있는 게 명품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난 짝퉁인 거 다 안다. 니들 짝퉁 돌려 입고 다니며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니들 인생이 업그레이드라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 모자란 것들아? 사람이 명품이 될 생각을 해. 짝퉁 인생을 살지 말고.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이 친구들에게 나가라고 신호를 줘서 주랭랑을 쳤고 집안에는 저희 식구들만이 남았습니다. 제 아들은 며느리의 실체를 보고 콩깍지가 제대로 벗겨졌는지 고개를 여러 번 흔들었고 얼굴에는 실망한 표정만이 머물고 있었네요. 내가 장모님한테 이렇게 행동했으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다신 그러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런데 아들은 제 생각보다 더 많이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아들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우리 엄마를 무시하다 못해 경멸하기까지 하는 여자랑 더 이상 같이 살 마음 없어. 여기서 끝내자. 저는 아들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어도 이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쌍둥이까지 낳아준 애엄마한테 이대로 둘 수 없어 제가 말했어요. 정훈아,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야. 네 처도 이번 일로 느끼는 바가 있겠지. 넌 그만 방으로 들어가서 화 좀 풀고 있어. 내가 새애기랑 해결할 테니. 아들도 홧김에 한 말이지 제 말에 토를 달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며느리 둘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친구들한테 뽐내고 싶었고 잘나 보이고 싶어 어머님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는지 눈물 콧물을 짜며 사과하더군요. 괜찮다. 요즘 세대들이 다 그렇지. 앞으로는 저 친구들 만나지 말거라. 그럼 끝없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해. 내 말 이해하니?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보모 사건은 거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얼마 뒤 저를 찾아왔어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죠. 어머님, 그런데 정말 정훈 씨한테 사업자금 주실 거예요? 며느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사업자금 대주마.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네가 내 가게에서 1년 동안 일하는 거다. 어떠냐? 라고 말했어요. 1년이요? 알겠어요. 까짓것 해보죠.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는 사업자금을 받기 위해 회사까지 그만두고 제 밑에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을 겪으며 느끼는 바가 많았는지 두어 달 일한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 일을 평생 해오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 일하면서 느낀 게 있니? 네, 많이 느꼈어요.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부자, 서민 할 거 없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를 게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잠시나마 생선 파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어머님, 저 그냥 계속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니 고맙구나.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 난 말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제 며느리는 개가천선을 했고 지금은 3년째 생선가게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더 일할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보다 내면이 명품으로 된 며느리가 대견스럽네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있지만 사람은 어느 정도 고칠 수는 있는 것 같죠? 저도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저의 며느리를 개조시키기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오늘 사연도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장마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필립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